자, 오늘은 이제 보강판에 대한 최종 강도입니다. 이제 사실 이게 가장 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선박이라든지 해양 구조물 설계할 때는 이제 이 이론에 이제 바탕을 둔 평가식을 가지고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티픈드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강의는 이게 이게 이제 구조가 뭐 일단은 이제 보강판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딱 요거 하나 이제 요거를 우리가 구조 쪽에서는 판넬이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보강판하고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언스티픈드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언스티픈드 플레이트라고 해서 요거 하나 즉 이 스티프너는 멀쩡한 거예요. 이 옆에 이 스티프너 같은 경우는 이제 멀쩡하고 이거는 스트레이트하게 유지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요 안에 이제 판넬 요거가 이제 좌굴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최종 강도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페일리어 여기 모드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 보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라든지 보면 어때요? 이게 보강판이라는 게 꼭 이 스티프너가 꼭 그 뻣뻣하게 스트레이트하게 유지한다는 보장이 있거나요, 그렇죠? 스티프너가 좀 약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스티프너가 튼튼한 경우 같은 경우는 스티프너가 이제 거의 페이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스티프너하고 이 플레이트하고 상호작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그 플레이트가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그러니까 버클링이 발생하기 전에는 분명히 이 판 전체에서 어떤 강성을 키워주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판이 이제 좌굴이 발생을 하면 그럼 이제 이 판이 여기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스티프너가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스티프너도 또 뭐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중이 더 걸리면 페일 되게 마련입니다. 어떤 순서의 차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 플레이트만 뭐 버클링이 생긴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보강판이 하중 더 이상 못 견디는 거는 이 판과 이 스티프너가 동시에 좌굴이 발생을 하고 페일 발생을 할 때 그때 얘기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은 이 판넬만 보지 말고 이 판넬과 스티프너 이걸 다시 결합된 이 보강판 스티픈드 플레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그 최종 강도를 따져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계속 좀 지지직거리죠, 그죠? 저도 좀 들리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모르겠네. 자, 일단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최종 강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이제 결국은 이 그 좌굴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그러나 좌굴이라는 게 우리가 기둥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제 좌굴을 안 따지고 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이 버클링에서 이제 얼티미트 스트렝스로 이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이거 좀 한번 좀 따져 봅시다.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오랜만이네. 이대희 지금 여기 있어요? 이호철 대희. 네, 아, 뭐, 교수님. 그래요. 네, 아까 그 다른 걸로 들어갔었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지금 다시 어, 다른 뒤로 접속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버클링과 얼티밋 스트렝스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도 있지만 포스트 버클링이란 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우리가 여기서는 얼티밋 스트렝스라고 그러잖아요. 보호막판 얼티밋 스트렝스를 다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뭐 기둥 같으면 자굴 아니면 언스티프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버클링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얼티밋 스트렝스로 갔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구분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왜 이게 얼티밋 스트렝스로 자꾸 이제 올라갈까요?
네. 여보세요? 네, 교수님. 뭐 답을 해봐요. 스트레스라고 어떤 걸 버클링으로 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얼티밋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손상이 되는 전체적인 이제 얼티밋 스트레스를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럼 버클링은 단순히 얘가 좌굴 자체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 그 네. 얼티밋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게 버틸 수 있는 한도로 일단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요. 뭐 대략 맞았는데 네네. 버클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 사람. 저 허영민. 네, 교수님. 예, 그래요. 한번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사실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략 유출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버클링이 진행이 되면은 네, 이제 탄성에서 소성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네. 완전 소성이 되는 지점을 이제 얼티미트 스트레스로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비슷하네, 그렇죠? 예. 일단은 버클링은 물론 이제 버클링이 그 아까 판에서도 이제 슬렌더 하느냐 아니면 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아니면 스터디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판이 좀 슬렌더하면 탄성에서 좌울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버클링이 발생하고 이제 우리가 포스트 버클링 스트렝스라고 하죠. 포스트 버클링 스트렝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소성이 번지면서 소성이 이제 판 전체에 번져서 더 이상 이제 판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얼티밋 스트렝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버클링과 이제 얼티밋 스트렝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입실론 아니면 또는 이제 델타 어떤 이게 이 판을 이제 이렇게 서로 압축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짧아지는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하중 여기를 이제 우리가 얼티밋 스트렝스라고 하죠. 그렇죠? 시그마 얼티밋 스트렝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좌굴은 사실 정의가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좌굴은 그 기둥 같으면은 이제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기둥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도 완전히 아이디얼한 경우,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부터 스트레이트한 경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피크리티컬이 도달하기 전은 전혀 변화가 없죠. 그러다 어느 순간 탁 꺾어지죠. 그래서 이제 좌굴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이게 그냥 탄성으로 가정을 해서 여기가 쭉 가는 거지 실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얼티밋 스트렝스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버클링 스트렝스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자, 근데 이제 여하튼 그런데 이제 판이 그때 이제 초기 처짐이 있거나 아니면 하중에 이제 편심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가 이제 우리가 좌굴이라고 어디가 여기서 이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디가 좌굴이라는 정의가 굉장히 애매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굴의 위치가 특히 이제 판도 마찬가지군요. 판도 이제 플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초기 처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잔륙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중을 가하면 가할수록 가하자마자 이게 처짐이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떤 좌굴이라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좌굴의 어떤 정의를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좌굴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꺾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급격히 이거의 강도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좌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초기 어떤 결함이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중을 가할수록 이게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변하다 보면 어디가 그럼 꺾어지는 점이냐 그걸 정의가 굉장히 애매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좌구를 따지지 말고 얼티밋 스트렝스 가지고 따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얼티밋 스트렝스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는 항상 보수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좌굴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보수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신 얼티밋 스트렝스 쓰면서 그 좌굴을 쓸 때보다 세이프티 팩터를 더 주면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정한 얼티밋 스트렝스가 진정한 어떤 구조물의 압축 강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대로 판의 어떤 강도를 제대로 평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조금 이제 길어졌는데요.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 보강판에 대한 컬랩스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컬랩스 모드는 앞에서 이 언스티픈드 플레이트는 뭐 컬랩스 모드가 따로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냥 이제 이렇게 판이 말 그대로 이렇게 쌓인 파를 그리면서 변형이 크게 생기는 걸 이제 우리가 좌우를 정의를 했고요. 모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판 같은 경우는 어떤 하중 또는 이 스티프너의 사이즈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이제 좌굴 모드가 그러니까 파괴 모드죠. 파괴 모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배울 건데 이거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오버올 콜랩스라고 그래서 이게 마치 그 이제 유니 액츄얼리 스티픈드 파넬이 하나의 유니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스티프너 따로 플레이트 따로 놓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스티프너가 이 플레이트에 머드돼 있다 또 스미어드 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완전 흡수된 것처럼 그냥 하나의 유닛처럼 이제 노는 거죠.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스티프너가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보강판이 그냥 하나의 판처럼 그렇게 이제 좌굴이 일어나는 게 이제 오버올 콜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뒤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좌굴은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 보강재 자체가 뭐에 이 레터럴 프레셔에 우리가 잘 견디도록 이제 보강재가 설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 횡방향 프레셔에 이제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강해 중에서 우리가 보강재를 붙여놓은 건데 보강재가 이렇게 작은 사실은 원래 저기 프레셔에 견디는 그런 능력이 너무 작아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보강재의 원래 오리지널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 인듀스, 플레이트에서 발생된 페일리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좀 하중이 바이액시얼 컴프레시브 컬랩스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이런 코너에서 페일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비교적 여기는 이제 플레이트 인듀스이기 때문에 스티머는 이제 뻣뻣하게 제대로 뭐 멀쩡하죠, 그렇죠? 그래서 판에 이제 파괴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 인듀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플레이트 인듀스이긴 한데 약간 다른 게 요거는 이 빔도 같이 페일리어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빔 컬러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뭐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티프너 인디스입니다. 스티프너 인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프너가 이 이제 외부가 너무 키가 커요. 너무 키가 커서 이 외부가 이제 어떤 변형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스티프너 인디스드 페일리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스티프너가 프리즈가 없죠. 프리즈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레터럴 토셔널 버클링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 스티프너가 횡방향으로 휘면서 비틀리면서 그러니까 횡방향으로 쓰러지면서 토션도 발생해서 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판이라는 게 사실은 보강자고 플레이트하고 따로 놓은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인터액션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처럼 스티프너가 페일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겠죠. 그러면 이제 판이 이제 힘을 많이 받게 돼요. 스티프너 못 받아가면 그러면 판은 바로 페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가 외부가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면 덩가 판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튀어나오니까 여기 내려가죠. 그렇죠? 여기는 들어가니까 여기는 또 튀어나오고 이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판도 이제 더 이상 변형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이 차중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뭐냐면 어디 하나가 페일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중의 재분배가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티프너 영향을 받는다든지 반대로 스티프너가 먼저 페일이 되면 판이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상호작용을 고려를 해서 최종 강도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더 보면 이 오버올 콜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으로 스티프너가 약할 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스티프너가 플레이트하고 마치 하나의 유닛처럼 버클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티픈드 판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오버올 버클링이 발생을 하고 조금 더 하중을 좀 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버클링이 언제 일라스틱 상태에서 버클링이 발생을 하면 아직도 여기서 소수성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하중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아까 이제 파였던 슬렌더니스 그것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얼티밋 스트렝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이제 그 큰 영역에서 즉 large yield region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렇게 되면 얼티밋 스트렝스가 이제 도달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빔 컬럼 타임 페일러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빔하고 컬럼 타입이라고 페일러가 하는 얘기는 이제 사실은 뭐냐면 빔하고 컬럼하고 차이는 뭐예요? 빔은 이제 우리가 보이론도 배웠지만 하중이 보통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횡방향으로 가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빔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은 어떻게 돼? 컬럼은 이제 하중이 이렇게 수직하게 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컬럼 서 있고, 이제 빔은 이제 우리가 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빔 컬럼 타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 이제 요거 하나를 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스티프너 플레이트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유닛으로 보고요. 하중이 이제 이렇게도 가지지만 보통 이제 레터럴 프레셔도 같이 가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게 이제 하나의 요 하나의 유닛이 빔처럼 레터럴 하중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직 하중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빔 컬러링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다시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소트로픽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오소트로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의 어떤 그 강성이 이제 다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소트로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아이소트로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소트로픽. 이거는 이제 재료가 이게 이제 재료가 이제 이거는 이쪽으로 당길 때하고 수직으로 당길 때, 이쪽으로 당길 때 강성이 다 똑같은 거. 이걸 우리가 아이소트로픽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오소트로픽은 달라요. 오소트로픽은 이쪽으로 당길 때하고 이쪽으로 당길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강성이 이제 다른 거를 우리가 오소트로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하고 이제 또 완전히 또 다르죠. 사실 이쪽은 강성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게 이제 오소트로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소트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오소트로픽이라는 거는 이 스티프너하고 이 스티프너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다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스티프너가 작기 때문에 스티프너가 마치 이 플레이트에 흡수돼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스티프너가 이거하고 다르면 이쪽 강성하고 이쪽은 이제 다르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오소트로픽이라는 이제 말을 씁니다. 오소트로픽이란 걸 또 쓰는 데가 이제 우리가 복합 소재 같은 경우. 복합 소재가 우리가 섬유를 이렇게 이제 막 깔아가지고 이제 판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섬유를 이렇게 적층을 해서 우리가 복합재 FRP나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쪽 강성하고 이쪽 강성, 뭐 이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중이 이쪽 방향에 세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좀 더 튼튼한 섬유를 넣고 이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한 섬유를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FRP가 가장 약한 게 이제 이게 두께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딜라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적층된 게 이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좀 약하죠.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플레이트 리스트고 이게 이제 코너 쪽에 이제 이 플레이트 코너 쪽에 좌우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프너는 페일리어가 없고요. 이 컬랩스가 이제 그러니까 최초로 이 일딩이 어디에서 이제 발생하느냐 그걸 이제 보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드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특히 이게 이제 뭐냐면 양쪽으로 컴프레션이 발생할 때 그때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높은 능력이 이 하이 스트레스가 걸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하이 constrained. 그러니까 구속이 높은 데가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구속이 높은 데가.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특히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서 했을 때는 뭐 비교적 비슷하게 이쪽 방향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응용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향으로 가 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 폭방향으로 가 있을 때는 이제 물론 이게 판이 이게 짧아지게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이제 완전히 그냥 완전히 리지드하게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실제 판은
이 판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강성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힘을 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은 구부러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사실은 큰 트나 거도라든지 뭐 스티프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횡방향을 좀 받았을 때 이거는 이제 구부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티프니스가 강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 라인은 이제 전체적으로 응력이 높죠. 이런 데보다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 휘기 때문에 경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결국은 힘을 이제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도 이제 힘을 많이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이런 데는 이 중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변형이 생기면서 힘이 작죠.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응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응력이 이제 두 개가 겹치는 데가 바로 이제 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이제 높은 응력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항상 이제 바이액시얼 컴프레션 시도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런 이제 컬랩스가 많이 생기고요. 특히 이제 이게 플레이트가 스토키한 경우, 띠크 플레이트인 경우에 그런 때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레터럴 프레셔가 이제 클 때도 마찬가지로 양쪽이 이제 양쪽 끝단에서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영향도 이제 같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있죠. 판넬이 그래서 그 판넬 이 판넬 전체적인 판넬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먼저 보면은 플레이트부터 먼저 소성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플레이트부터 소성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플레이트가 하중을 못 받아지니까 결국 이런 압축 하중을 이 스티프너가 다 받아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트가 이제 이런 항복이 일어나자마자 사실상 이 스티프너가 더 이상 이제 못 견디고 언스테이블해서 콜랩스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가 뭐 페일이 된다고 해도 판이 좀 더 견딜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여기에 항복이 발생하더라도 그러면 더 견딜 수 있는 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서도 설명이 돼 있지만 여기가 이제 페일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가 페일이 되기 전에는 이런 변형이 또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런 변형이 생기고 여기가 이제 항복이 되면서 이제 거의 모든 힘은 스티프너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바로 이 스티프너까지 이제 좌우에 발생을 합니다. 판도 좌우고 스티프너 좌우면 이제 끝난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순간 우리가 이제 항복 능력에 도달하는 순간을 최종 강도로 봐도 충분하다. 거의 이제 시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사실은 가장 이제 흔한 경우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상 배에서 특히 배 같은 경우는 이쪽 종방향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방향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버스 방향 능력이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페일보다는 사실은 이런 페일이 가장 이제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킹 스트렝스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플레이트 스티프너 플레이트하고 스티프너하고의 어떤 콤비네이션, 즉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특히 이 플레이트 쪽에 항복이 발생을 하면서 이 최종 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게 우리가 이제 이게 요거 하나의 유니트를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굽힘, 밴딩이 생길 때 응력이 여기가 커요, 여기가 커요? 스티프너 쪽이 커요, 플레이트 쪽이 커요? 또 물어볼까? 어디가 커요? 이거 스티프너 쪽이 크죠? 그죠? 예, 스티프너 쪽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중립축이 이 밑에 있잖아요. 이 밑에 플레이트 중립축을 생각을 해보면 중립축 요 플레이트가 이제 훨씬 더 살이 많기 때문에 스티프너가 사실 프린지가 뭐 보통 조그맣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중립축 이쪽 있고 그러면 이 스티프너 쪽이 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크는데 여기는 스트레스가 텐사이죠, 텐사이드고 여기는 이제 컴프레시브입니다. 근데 이제 왜 여기가 응력이 큰데 페일은 여기서 났냐? 왜 여기서 났냐?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압축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컴프레시브 플러스 컴프레시브 하니까 이제 이게 더 커지죠, 그렇죠? 근데 이건 텐션에다가 이제 컴프레시브를 더하니까 이건 작아집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판 전체에
압축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플레이트 쪽에서 오히려 이제 더 크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이제 항복이 발생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티프너 사이즈가 이제 적당할 때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했을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기 뭐 하다 보면 뭐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스티프너가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고 약하다 그러면 뭐 여기서 페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컴프레시브가 더해지더라도 여기에 이제 텐션이 더 커서 페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스티프너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스티프너 인듀스나 플레이트 인듀스 페일리가 될 수도 있다. 즉 이제 요 일드가 스티프너 끝단이냐 아니면 플레이트 쪽에서 이제 발생하느냐인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이라 하는 건 이제 보통의 이제 어떤 스티프너 사이즈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플레이트 쪽에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파리로버슨 공식이라고 요게 사실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파리로버슨은 사실 기둥의 다굴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이제 유닛으로 잘라가지고 야 플레이트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이거 스티프너 요거 하나 가지고 이걸 기둥으로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빔 칼럼 타입의 컬랩스라고 합니다. 이제 파리로버슨 공식을 써서. 그러니까 이 판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기둥에 여러 개 기둥을 붙여놓은 거고 이 기둥 하나는 떼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너무 더 보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등이 발생을 하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또 좀 더 하중을 좀 더 견딜 수 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밴딩에 의한 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1등이 발생하더라도 이 1등이 이제 전체적으로 스티프너 전체 퍼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더 하중이 더 걸려야지 퍼지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다가 이제 스티프너가 이제 사실은 판이 먼저 이게 이제 좌우리 발생을 못 견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티프너 차례입니다. 그래서 스티프너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웹에 로컬 버클링이 생기거나 아니면 레터럴 토리션 버클링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판은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간단한데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흔하지 않습니다. 스티프너가 또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또 사실은. 자, 요거는 이제 요 스티프너 웹에 로컬 버클링이 이제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티프너 웹 하이트가 웹의 티크니스, 티크니스 잘못 썼네요. 티크니스 비해서 이제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얇은데 높이가 너무 높아.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가 불안정해서 이 판이 먼저 페일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이제 스티프너 프린지, 요게 이제 좀 커서 요걸 또 스트레이트를 유지할 때 특히 이런 현상이 더 빨리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티프너도 변이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이 스티프너가 좀 튼튼해서 스트레이트를 유지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대부분의 하중은 이 웹이 받아가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웹 로컬 버클링이 생기면 바로 이제 얼티밋 스트렝스에 도달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면은 아까도 여기 설명을 했지만 여기 만약 이렇게 잘라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라서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휘면은 여기 연결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연결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게 돌면 이 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게 됩니다. 돌게. 또 반대는 이제 이렇게 돌겠죠. 이 판이 이제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웹이 이제 변형을 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직각을 이루게 되니까 가급적 이제 직각을 이루게 여기가 직각을 이루게 이제 변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웹이 페일리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판도 이렇게 변형이 생기고 판도 이제 어떤 하중을 더 이상 못 견뎌서 이제 페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웹 로컬 버클링을 계산을 할 때는 뭐냐면 이 플레이트 스티프너 요 연결부의 어떤 로테이셔널 스티프니스에 이제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즉 여기가 이제 판이 굉장히 두꺼워서 잘 변형이 안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이 로테이셔널 레스트레인트 또는 로테이션 스티프스 회전 강성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판이 두꺼우면 여기가 잘 회전 안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게 판이 얇더라도 자극이 잘 발생 안 하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 판이 굉장히 얇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회전을 할 때 이것도 같이 이제 바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강성이 돼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로컬 버클링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것도 이제 스티프너가 프린지가 없어요. 프린지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 흔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보통 이제 프린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레터럴 토셜 버튼이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티프너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프린지가 있더라도 키가 좀 클 때, 그럴 때 이제 레터럴 토셜 버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티밋 스트렝스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스티프너가 이제 레터럴 토셜 버튼이 일어나면 바로 이제 닫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티프너의 토셔널 리지더티가 작을 때, 즉 이제 뭐냐면 우리가 요거에 이제 우리가 토럴 스티프니스를 우리가 앞에서 뭐 J라는 걸로 이제 배우죠. 요거에 대한 이제 어떤 회전 강성, 그 비틀림 강성, 요게 이제 작을 때 이제 발생을 한다. 특히 그래서 우리 그림처럼 이 프린지가 없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비틀림 강성이 더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티프너가 이제 저글이 발생하면 플레이트도 거의 뭐 스티프닝이 거의 남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모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얼티미트 스트렝스를 우리 얼티미트 이 스트렝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참고 문헌들이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세미 어널리티컬이라고 이제 해요. 뭐 전에도 몇 번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걸 완전히 우리가 판이론이나 이런 거 갖고 어널리티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이 판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이론을 이도하고 그다음 판이론의 그 편미 방식을 풀어서 이거의 어떤 버클링 스트렝스를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완전히 어널리티컬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스티프너랑 같이 연결된 건 도저히 어널리틱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페일리어 모드들에 대해서 어널리틱하게 일단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널리틱하게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이제 어떤 거동을 그 해석도 우리가 설명하는데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FE 해석을요. FE 해석 열심히 하거나 보통 실험보다는 FE 해석을 많이 하죠. FE 해석을 해서 이거하고 이거의 갭이 있습니다. 예, 이거에 이제 어떤 갭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리그레션을 해서 어떤 식들을 만들어내요. 어떤 경우 이제 너무 이제 이 언어를 도저히 접근이 안 된다. 그럼 이것도 무시하고 FE 해석을 잔뜩 합니다. 예, FE 연습을 다 해서 FE 해석을 한다는 건 이제 플레이트 티크니스, 뭐 플레이 여기에 폭, 뭐요 스티프너의 사이즈 이것들을 뭐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제 FE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거를 어떤 이제 이런 식 나오겠죠. 이런 점들이 나오면 이걸 어떤 리그레션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뭐 학술적으로 다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판 뭐 포스트 버클링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들이 있는데 뭐 그런 식들을 이제 가져다 쓰면 되고 이런 보강판의 어떤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해석적인 방법들은 뭐 굳이 뭐 복잡하게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뭐 질문. 예, 좀 또 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요즘 또 제가 좀 틈틈이 읽는 책이 대항해 시대라고 이게 우리 학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주경철 교수님이 이거 서울대 출판문화에서 쓴 책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좀 구해서 읽고 있어요. 근데 되게 두껍고 좀 학술적이어서 사실은 좀 잘 읽혀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요 대항해 시대 앞에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거를 좀 차근차근 이해하는 데는 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대항해 시대가 사실은 그 유럽의 대항해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첫 부분에 중국의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걸 먼저 소개하고 그 대항해 시대가 이제 중국의 대항해 시대는 사실상 이 정화 원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도 있을 때 들어봤을 텐데 요게 끝나면서 사실은 사그라들죠. 그리고 이제 유럽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세계 무대를 주물럭거리게 되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좋은 얘기 같지는 않은데요. 정원정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콜럼버스보다 더 뛰어나다 아니면 이제 유럽의 어떤 대항해 얘기할 때 이제 먼저 얘기를 꺼내긴 합니다. 근데 사실 너무 짧았고 또 계속 이어지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내용하고 뭐 인터넷을 좀 찾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정화라는 사람은 이제 원래 이름이 마화래요, 마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 중국 중동 계통이랍니다. 이슬람교도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얼굴 사진도 있지만 좀 동양스럽게 안 생겼죠. 상당히 뭐냐면 이목구비가 좀 뚜렷해서 중국 사람처럼 좀 생겼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키도 컸고 뭐 190이 넘었다고 하고 굉장히 건장했대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실은 이 정화원정 그 명나라의 왕 영락제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 영락제와의 처음 그 어떤 인연은 별로 좋지 않았죠.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름이 이제 주체였는데 명나라 전이 이제 원나라였잖아요. 그 이제 몽골의 원나라였는데 그 원나라 세력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 사람 고향이었던 이제 운남성의 곤명이라는 데를 이제 정벌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함락을 하고 이제 여기 완전 씨를 이제 말리기 위해서 성인 남성들은 다 죽여버리고 어린 소년들까지 이제 거세를 한대요. 그래서 이 정화의 이제 아버지도 상당한 권력자였는데 이때 이제 다 살해되고 정화 자신도 이제 거세가 된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그래서 그 원망도 한을 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그한테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락제가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전왕이었던 검문제란 왕은 이제 영락제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권력 투정을 해서 이제 황제 자리를 오를 때 공을 엄청나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황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 내간 태감이라는 그런 자리에 오르고요. 정씨란 이제 성을 이제 이때 받는데 그래서 이제 요 마씨 대신에 정씨가 들어서 정화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단은 이제 그 원거리 원정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일단은 뭐 중국이 워낙 풍요롭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무역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원래 이제 여기는 정착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통 한족들은 보통 이 말장성을 쌓아서 그 유목민들, 뭐그 몽골족이라든지 만주족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걸 막죠, 보통. 그래서 그런데 가서 이제 보통 유목민들은 보통 이제 계속 이동해야 되고 무역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전통 한족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나라를 지키는 데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락제는 좀 특이하게 1405년에 이제 이 한국이 원정을 지시를 합니다. 예. 지시를 해서 여기 나오지만 굉장히 많이 가요. 여기 이제 난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타이창이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여기 베트남도 가고 택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이렇게 거쳐서 여기 이제 인도 벵골이라는 제국, 그다음에 스리랑카, 여기 아라비아하고 결국 아프리카까지 이제 갑니다. 그래서 7차에 대해서 이제 원정을 가는데 거의 갈 때마다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아프리카까지 갔대요. 어마어마한 사실 원정이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이런 기린을 선물로 받아옵니다. 요 벵골 이 술탕구 여기 이제 애완동물이 기린, 물론 여기도 기린은 없었죠. 이제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기린을 이제 선물로 줘서 이렇게 끌고 와서 그때 당시 그림이 나왔대요. 요거 제가 좀 잘못 그렸는. 요게 이제 고려의 서수 나오는데 사실 기린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 전에도 있었대요. 이렇게 이제 상당히 동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용이었고 이제 몸은 사슴이었던 이런 이제 어떤 이상학적인 뭐 이제 상상 속에 이제 동물이 기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기린이라는 이름이 이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원정을 다녔느냐. 뭐 그런데 이제 특히 그 검문제를 권력 투쟁을 했는데 그 검문제가 있는 성을 찾는데 검문제 CC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지하 총로로 이제 도망갔다라고 해서 이 검문제를 어떻게든 추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원정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영락제는 여기서도 이제 보면 뭐 애들까지 거세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집요하죠. 뭐 어떤 그런 집요한 성격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큰 원인으로 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유럽 같이 이렇게 가서 뭐 노예를 끌고 온다는 거 수탈을 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제국의 힘을 과시를 해서 조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조공을 해서 좀 진기한 것들을 이제 받아오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항해술도 하고 뭐 지리적 이해, 뭐 그다음에 해상 무역을 장려해서 해상 실크로드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뭐 보통은 뭐 이것들이 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사실 항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원전 규모라든지 배에 이제 사실 관점이 많은데 이 7차에 거쳐서 거의 3,500척이 동원했는데 어마어마하죠. 인원이 이제 3만 명 이랬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 번 갈 때마다 한 300척 정도 동원이 됐답니다. 이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돼요. 사실은 300척이나 이렇게. 그다음에 2만 명이 탔대요. 그러니까 결국 한 70명 정도가 탔다는 겁니다. 항해술도 굉장히 뛰어났대요. 그래서 나침반이나 견성판 이런 것들을 방위도 재고 또 물시계도 이용해서 배의 속력도 측정하고 했답니다. 그럼 이 배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전해지는 책에 의하면 44장, 길이가 44장, 한 장이 약 3m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34m 정도가 됩니다. 폭이 사실은 더 놀라워요. 사실은 폭이 54m면 요즘에 우리가 뭐그 VLCC도 한 60m 되거든요. 그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000톤 배수량이 17,000톤급. 제가 기억하는 건 세월호가 한 9,000톤 정도 됐죠, 그렇죠? 그거보다도 2배 정도 컸다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사이즈였죠. 그리고 또 이 격벽이 이때 있었대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깨지더라도 격벽이 있어서 그 부분만 우리가 침수가 되게 침몰을 안 되게 이제 그런 구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제 항상 비교되는 게 콜럼버스 선단. 콜럼버스 선단은 이제 1492년이니까 일단은 한 80년 정도 더 늦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한 3척. 그다음 88명이 탔고 뭐 배 길이도 20m 이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콜럼버스 배고 이제 이게 이제 정확히 보물선이라고 하는데 보선이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게 20m면은 한 3배 정도 되죠. 이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사실일까? 이걸 따져봤는데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이즈라는 게 원래 이제 당대의 사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후대 어떤 라무딩이라는 작가라는 이제 뭐 3대 보감 하서양기 통속 이런 뭐죠 퍼이라는 이런 창작 집이라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150m짜리 목선은 현대에도 못 만든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선이죠. 나무로 만들 수 있는 배에 한계가 있는. 특히 이제 돛대가 이 거의 90m가 되는데 우리가 목재가 뭐 길어봐야 30m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파트 10층이 넘죠, 그렇죠? 이렇게 높은 목재 3개를 이어서 부착이 가능한데 이게 사실 강도상 거의 불가능하다. 나무의 강도가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이 돛을 달아기 때문에 이제 그 풍력을 다 받아내려면 과연 나무가 그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가장 큰 목선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쓴 USS 와이오밍이라는 게 이게 한 90m 정도 됐답니다. 배상도 6,000톤이고. 근데 이게 방수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다녔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현대도 못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대체 몇 년 걸렸을까 이제 추정을 해보면 영국의 1,500톤급 요게 한 7세기에서도 한 1,000명이 붙어서 한 1년 정도 걸렸대요. 근데 이제 1,700톤급이다. 이거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배를 짓던 가구가 한 400가구 정도였는데 거기에 이제 400명이 들러붙어도 한 5년 이상 걸렸다라고 하는데 300척 물론 이제 다 보선이 다 300척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보급선이라든지 뭐 식량 운송선이나 이런 것이 따라붙긴 했지만 여튼 저렇게 많은 배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추정하는 거는 이제 계속 현대로 오면 조금씩 줄어드는데 한 55m, 폭이 한 15m, 배수량 1,500톤. 그래서 이제 대략 보면 3배 정도 되죠.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튼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은 목선으로서 55m는 이제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영락제가 죽고 나서 이제 홍의제가 그때는 이제 해금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이거 극과 극으로 뭐 그렇다고 이렇게 금지시킬 것까지는 없는데 이 보선에 그 목재를 뜯어서 불사르고 또 항해로 또 폐기하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그때 명분은 이 국력 낭비다. 그리고 또 이 화이사상 즉 중국 문화가 최고고 이 중국 중심의 이제 문화가 만방으로 퍼져야 된다. 이게 이제 화이사상이죠, 그렇죠? 그거 퍼뜨린 거 외에는 별로 실익이 없다. 라고 해서 금지를 시켰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은 근데 이제 이게 이 베이징에 있는 육지에 있는 그 문인 관료하고 해안에 이제 당연히 이런 무역을 많이 하다 보면 항해를 많이 하다 해안에 이제 상집단들이 이제 권력을 많이 잡겠죠, 그렇죠? 그 어떤 알력 다툼으로 인한 거다라고 이제 후대 사람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안타깝게 이후로는
뭐 이후로 홍이 이제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항해를 가긴 가는데 그때 이제 이 정화는 뭐 나이 한 60 정도 돼서 사실 항해를 나갔다가 이제 사실 거기서 죽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 이후로는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이게 멀리까지 이 배를 보내거나 항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대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요즘 이제 실크로드를 이제 해상 실크로드를 복원한다라는 게 2년 정화가 갔던 그 길을 이제 다시 이제 복원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고 있죠. 좀 길었네요, 오늘.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현업에서는 조선소 현업에서는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이 펄스라는 걸 써요. 이게 이제 CSR 룰이라고 이게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정립이 됐는데 이게 커먼 스트럭처 룰이죠. 요즘 뭐 하모나이즈드 커먼 스트럭처 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조선소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배를 조금 더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줘야 선주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배 안전성이 경쟁을 하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악스라는 데서 이제 저기서 이제 저걸 통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컨테이너하고 아니 탱커선하고 벌크선에 대해서 먼저 그 성급의 룰을 다 통일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DMV 지금 DMVGA지만 DMV에서 이제 이런 펄스라는 프로그램을 썼어요. 굉장히 어드밴스된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커먼 스트럭처리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각 성급에서 가장 어드밴스된 걸 모아서 그걸 이제 공통 규칙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DMV 펄스가 가장 어드밴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지금은 뭐 거의 선종에 상관없이 이 펄스를 써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난리니어 플레이트 티오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보강판에 얼티미트 스트렝스를 어떻게든 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런 이제 방법론을 셋업을 해서 어떤 식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방법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엑셀과 맞물려서 돼 있는데 상당히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해서 f 해석은 아니지만 이 보강판의 최종 강도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접근하는 거 앞에서 이 앞부분은 사실은 이 앞부분은 백정기 교수님이 쓴 책의 일부를 가져온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DMV 펄스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하튼 이 보강판의 최종 강도를 이제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하는지를 좀 좀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좀 이해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은 없고요. 이 어떤 정성적인 분석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먼저 이제 이 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일라스틱 버클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팀 스트렝스도 평가를 하고요. 또 글로벌 버클링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라스틱 버클링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플라스틱 코렉션이라고 이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소성 보정을 해준다라고 하죠, 그렇죠? 일라스틱 버클링 스트렝스만 고려를 하면 이게 이제 너무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소송이 먼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을 보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플라스틱 코렉션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베타가 작을 때라고 그랬죠. 이 베타가 이제 작을 때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일라스틱 버클링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 일라스틱 버클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소송이 먼저 발생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부핀 강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좌굴이 발생하는 그런 거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송 보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성 자굴 전에 이제 소송이 먼저 소송 항복이 먼저 발생하는 것을 고려했다라고 해서 플라스티시티 퀘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버클링 스트렝스 어널리스 이게 이제 실제로 메인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리니어티, 그래서 지오메트릭 난리니어티라든지 머티리얼 난리니어티, 그다음 초기 처짐, 그다음 잔류력,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던 플레이트하고 스티프너하고 걷어 이런 것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 그 다음에 하중도 마찬가지로 바이액시얼, 시어, 레터럴 프레셔 이것들이 이제 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거. 그다음 바운더리 이펙트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배에서 보면 여기 이제 스티픈드 플레이트하고 언스티픈드 플레이트, 이게 이제 캐패시티 메소드인데요. 메소드 많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예, 2가 있는데 요건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2인지 3인지 이거 좀 이상하네. 하여튼 이제 세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가장 보강판에 가까운 거면 M1 아니면 스티픈 플레이트 M1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M1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런 데죠. 이런 데,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 있죠. 요 M1.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표준적인 보강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금 여기는 우리가 트랜스버스 벌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지금 워터 프레셔가 직접적으로 가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밴딩을 우리가 이 워터 프레셔에 의한 밴딩을 바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대로 어떤 보강판의 역할을 한 거고, 그러니까 보강판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웹 섹션이잖아요, 그렇죠? 웹 섹션은 여기도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여기 구멍이 다 뚫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기 이 공간은 예를 들어서 발라스트 탱크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발라스트 탱크 안에 그냥 이 중간에 구멍이 있대, 앞뒤에 이제 그 워터로 채워져 있고 발라스트 탱크 안에 있는 부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잠겨져 있는 거죠. 이건 한쪽만 이렇게 이제 프레셔가 가해질 수 있지만 이 판 같은 경우는 이제 발라스트 탱크 안에 이제 잠겨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프레셔가 이쪽 양쪽 다 가해지기 때문에 이제 프레셔는 실질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강판이 이 스티프가 굉장히 작아요. 여기가 이제 이런 데도 보면 그냥 플랫바를 씁니다. 즉 뭐냐면 여기 프레셔가 가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스티프너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조선해양 구조 역학 그 수업에서도 있지만, 이게 프레셔를 받지 않는 경우는 스티프너 왜 붙이냐? 스티프너가 있어야지 이게 판의 자국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티프너 우리가 이제 버클링 스티프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두 번째 이 방법입니다. 이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전형적인 보강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가장 정교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로컬 일딩 발생하고 응력 재분배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일딩이 발생하고 응력 재분배됐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스티프너나 요 플레이트 산에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플레이트가 페일되면 하중에 이제 스티프너가 옮겨가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다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런 데거든요. 요런 데 스티프너 플레이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구간이 좀 작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구간인데 이런 구간은 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렇지만 이 스티프너가 이렇게 구간이 이게 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강판으로 보긴 보는데 이때는 응력 재분배까지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판이 좀 작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스티픈드 플레이트 이런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판넬 그런 식을 가지고 그냥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이제 말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이 보강판의 자국 무박은 좀 다르죠, 그렇죠? 여기는 요런 데는 이제 뭐냐면은 요게 이제 어떤 이 판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연속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냥 언스티픈드 플레이트, 즉 요거 하나,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판넬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그 판넬에 대한 우리가 언스티픈드 플레이트에 대한 버클링하고 얼티밋 스트렝스를 체크하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자, 요거는 좀 마이너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먼저 이제 언스티픈드 플레이트 요거에 대한 겁니다. 예, 요 언스티픈드 플레이트 요거 하나하나 따지는 거. 즉 언스티픈드 플레이트는 그냥 요 엣지는 그냥 전혀 변형이 없이 요 판만 이제 페일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디자인의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얼티밋 스트렝스 디자인 관점이고요. 서비스 리미트 디자인 관점이 있습니다. USS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판이 갈 때까지 얼마까지 견디는지 얼티밋 스트렝스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서비스어빌리티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펑셔널 기능적인 면과 어떤 강도 관점이 아니라 에스테틱, 즉 이제 어떤 미적인 관점. 이게 이제 이렇게 저도 어디가 찌그러지고 하면 뭐 기능상은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미관상 별로 좋지 않죠. 이런 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그 좌굴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굴이라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얼티밋 스트렝스에 도달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어떤 영구 변형이 발생하면 이건 미관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설계의 관점입니다. 여하튼 이 ULS라는 관점이 이제 우리가 좀 뭐 사실 앞에서 이 베타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뭐 입실론과 입실론 어플라이드하고 시그마 어플라이드 이런 관계 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슬렌더한 경우는 좌우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얼티밋 스트렝스까지 어느 정도 더 견딜 수 있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이 원스턴드 플레이트의 이 얼티밋 스트렝스를 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라스틱 버클링은 오케이 이런 것처럼 일라스틱 버클링 이거 뭐 일어나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 이 퍼머넌트 버클링은 억셉트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라스틱 버클링은 하중이 이제 이게 아직 탄성 상태이기 때문에 하중이 이 가했던 하중이 사라지면 다시 원위치로 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를 넘어간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이 얼티밋 스트렝스에 도달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소성 변형이 세면서 퍼머넌트한 그런 변형이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밴딩 스트레스, 즉 이제 이 판이 이제 밴딩이 발생하면서 밴딩 스트레스, 멤브레인 스트레스, 요거를 가지고 따는데 요게 이제 국부적으로 일드가 발생하는 거, 이거 정도는 오케이, 괜찮다. 이런 거는 괜찮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로컬이 넘어서 판 전체 이제 붕괴되는 거, 그때가 이제 얼티밋 스트렝스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아이겐 밸류 버클링 해석을 합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라스틱 버클링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일라스틱 버클링. 요걸 이제 우리가 아이겐 밸류 해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F 해석을 해서 아이겐 밸류 해석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라스틱 버클링 해석을 일단 하고요. 그걸 이제 에디드라고 하고요. 그다음 또 난이의 포스트 버클링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얼티밋 스트렝스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임퍼펙션을 또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클링 로드는 이제 보통 이 얼티밋 스트렝스 사실은 물론 이제 얼티밋 스트렝스 요게 되고요. 이제 때에 따라서 이게 클 수도 있고 이게 클 수도 있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이 로컬 버클링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베타에 따라서 이 얼티밋 스트렝스 커브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 로컬 버클링은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얼티밋 잘못 그렸는데요. 예. 이게 일라스틱 버클링 스트레스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티밋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가로지르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얼티밋 스트렝스, 즉 이 LED는 요거는 이제 무시하고요. 요 얼티밋 스트렝스를 구해서 요걸 가지고 버클링 스트레스 간주를 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 서비스어빌리티는 어떤 경우에 둘 중에 작은 거, 즉 여기서 이제 이런 때는 로컬 버클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요 로컬 버클링이 생기게 되면 얼티미트 가기 전까지 부분적으로 영구 변형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더 작은 거를 우리가 버클링 로드를 하고 요거까지 발생하지 않게 이제 설계하는 관점이 SLS 디자인 관점입니다. 요게 지금 조금 용어가 여기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가 이제 사실은 탄성 자굴이고요. 그다음 여기서 넘어가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여기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소성이 발생을 하긴 하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성이 발생을 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소성이 완전히 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소성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 하중이 다시 재하가 됐을 때, 언노잉이 됐을 때 소성 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요 UL에서는 이제 퍼먼트 디포메이션이 아니라 버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어떤 조그만 소성 변형이 아니라 완전히 얼티미트 스트렝스를 이제 우리가 퍼먼트 버클이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로 관심 있는 게 이 스티픈드 플레이트죠. 스티픈드 플레이트.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이 해석하는 방법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 뭐 여기서도 저도 이 관련된 박사 논문을 좀 봤는데 상당히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어널리틱한 방법하고 세미 어널리틱한 방법을 막 혼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팔로우하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여하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저희도 좀 배울 겁니다. 여기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일라스틱 로컬 버클링,
요거는 억셉트 한다. 그래서 이건 로컬 아이겐밸류 해석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라스틱 로컬 버클링에 해당하는 게 프레이트 버클링 또는 토크셔널 버클링, 그다음 스티프너 맥 버클링 이런 것들이 이제 일라스틱 로컬 버클링에 해당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퍼머넌트 버클,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얼티밋 스트렝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멤브레인 맥시멈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이게 이제 일드 스트레스보다 더 낮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배울 텐데 결국은 이 멤브레인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다이렉트리 어플라이드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컨드 오브 멤브레인 스트레스, 이제 버클링에 의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스트레스, 이 멤브레인 앞에도 있지만 판이 이제 어떤 우리가 이런 변형이 생기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레터럴 프레셔든 압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또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더 걸리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 건데 그게 이제 일드 스트레스보다 낮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이제 일드 스트레스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6개 리미트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천천히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버클링도 이제 당연히 이건 억셉트가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로컬한 게 글로벌 버클링이 일어나면 사실 이거는 버클링이 일어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버클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허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 얼티밋 리미트 스테이트, 즉 얼티밋 스티픈드 팩트의 얼티밋 스트렝스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여기까지 질문이나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예. 아마 그런다고 다 이해는 안 될 텐데 아마 뭐 어디서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또 다시 복습을 하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대학원석이 좀 예제가 없어서 좀 어려운데 뭐 저도 이제 어떤 텍스트북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제가 없거든요. 대신 제가 이제 여러 해 동안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서 좀 그런 예제를 일종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제를 좀 갖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 뒤에도 이제 예제가 있긴 있는데 조금 더 찾아볼게요. 그래서 저쪽을 가지고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